도장만 한번 찍어주면 되니까, 엄마. 새벽 5시, 빗소리에 잠이 깬 나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다. 25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반찬 가게 준비를 하는 게 내 일상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가슴이 답답했다. 마치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밤이었다. 당신이라면 자식이 눈물로 부탁하는 일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67, 반찬 가게를 25년째 해오며 혼자 딸 하나 키워낸 엄마입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가 유난히 차가워 보였다. 딸 윤미가 어젯밤 전화해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서 이사를 못 간다는 것, 아이 어린이집 때문에 꼭 그 동네로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엄마 집을 담보로 잠깐만 빌려달라는 것. 괜찮아, 엄마. 곧 갚을 거야. 나 언제 엄마한테 거짓말 한 적 있어? 윤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다. 아이 아빠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몰랐다. 남편 없이 딸 하나 키워내느라 평생을 고생한 내가 이제 와서 딸의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아침 일찍 윤미가 찾아왔을 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딸의 눈가가 퉁퉁 부어 있는 걸 보니 밤새 잠을 못 잤나 보다. 손주 시우가 엄마 다리에 매달려 칭얼거리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엄마, 정말 미안해. 이런 부탁을 해서. 됐어, 윤미야. 엄마가 뭐하러 있겠니? 나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며 말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손에 잡힌 도장이 유난히 무거워 느껴지는 것이다. 마치 이 작은 도장 하나가 내 인생 전체의 무게를 담고 있는 것처럼. 은행에 가는 길에서도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윤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나를 재촉하듯 빨리 걸었다. 은행 직원이 설명하는 서류 내용도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됐다. 어머님,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직원이 가리킨 곳에 담보 제공자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뭔가 찜찜했지만 옆에서 윤미가 엄마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그냥 도장을 찍었다. 딱!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순간 묘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손끝이 저절로 떨렸는데 윤미는 그걸 못 본 척했다.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윤미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만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다. 평소 같으면 따뜻했을 딸의 손길이 왜 이렇게 싸늘한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미는 갑자기 밝아졌다. 마치 큰 짐을 벗어던진 사람처럼. 하지만 나는 오히려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엄마, 이사 끝나면 자주 놀러 올게. 시우도 엄마 보고 싶어 할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도 왜인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다. 지금까지는 매일 시우를 봐줬는데 이제는 가끔씩만 볼 수 있게 되는 건가? 그동안 손주 키우는 재미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혼자 지내야 하는 건가? 그 후로 며칠이 지났다. 윤미는 약속대로 이사를 했고 가끔 시우를 데리고 놀러 왔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윤미를 칭찬했다. 정숙 씨, 참 딸 복이 있으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시는 딸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거의 매일 어머니 안부 확인하러 오고 아이까지 맡겨드리고 진짜 효녀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나는 뿌듯해야 했는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윤미가 올 때마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다. 엄마, 아이 아빠가 회사가 좀 어려워서 혹시 한 번만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그 말이 나왔다. 이사 간 지 보름도 안 된 어느 저녁, 윤미가 또다시 눈시울을 붉히며 찾아왔다.
이번에는 생활비가 모자란다는 거였다. 엄마 집 담보로 조금만 더 빌릴 수 있을까요? 정말 잠깐만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첫 번째 도장이 끝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런데 그때는 아직 몰랐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거짓말의 주인공이라는 걸. 엄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윤미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첫 번째 대출을 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부탁을 하러 온 것이다. 딸의 눈물을 보는 게 이렇게 괴로울 줄은 몰랐다. 과연 자식의 눈물 앞에서 냉정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시우 아빠가 회사에서 잘린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월급이 안 나온 지 벌써 2달이에요. 윤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를 업고 온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였다. 시우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새 어린이집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자꾸 할머니를 찾으며 보챘다. 할미, 할미 집 가자. 시우의 칭얼거림을 달래면서도 나는 윤미의 표정을 살폈다. 뭔가 전과 다른 게 있었다. 예전에는 부탁할 일이 있어도 한참 돌려서 말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직설적이었다. 마치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온 것처럼. 엄마, 저 진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다고 하고 시우 아빠 친구들한테는 이미 다 빌렸어요. 그래도 윤미야, 엄마 집을 담보로 또 빌리는 건. 엄마, 윤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다가 자신도 놀란 듯 움찔했다. 나도 깜짝 놀랐다. 윤미가 나에게 이런 톤으로 말한 적은 없었거든.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정말 급해요. 이번 달까지 돈을 마련 못하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주가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지 않나. 결국 나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윤미야. 엄마가 뭐라도 해봐야지. 그날도 은행에 갔다. 이번에는 윤미가 아니라 사위 종훈이도 함께 왔다. 평소에 조용하던 종훈이가 이상하게 말이 많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괜찮다, 괜찮아.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종훈의 눈이 이상했다. 초점이 없어 보였고 자꾸 손을 떨었다. 술 냄새도 났다. 아침인데 벌써 술을 마신 건가? 은행에서 또다시 서류를 작성했다. 이번에는 금액이 더 컸다. 어머님, 이번이 2번째시네요. 담보 한도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은행 직원의 말에 윤미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괜찮아요. 저희가 다 계산해 봤어요. 곧 갚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머님께서 직접. 엄마, 빨리 하세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윤미가 나를 재촉했다. 뒤쪽에 대기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나는 서둘러 도장을 찍었다. 딱! 또다시 그 무거운 소리.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종훈이 중얼거리는 말들이 귀에 걸렸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네. 회사 놈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 무슨 소리예요? 윤미가 종훈을 꼬집으며 말렸다. 그때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느꼈다. 종훈이 말한 회사 놈들이라는 표현이 귀에 걸렸다. 해고당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 종훈아, 너 정말 회사에서 잘린 거니? 나는 직접 물어봤다. 그러자 종훈과 윤미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 순간을 포착한 나는 뭔가 감춰진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다. 네, 어머니. 사실 정리해고 명단에 들어갔어요. 종훈의 대답이 어색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목소리도 떨렸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뭔가 큰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손주 생각을 하면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없었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종훈을 봤다. 그런데 이상했다. 해고당한 사람치고는 옷차림이 너무 말끔했다. 게다가 비싼 담배를 사고 있었다. 종훈아, 여기서 뭐해? 아, 어머니. 그냥 담배 사러. 종훈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뭔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얼굴이었다. 회사 일은 어떻게 돼가? 아, 그게 좀 복잡해서. 종훈은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고 슬슬 자리를 피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확신했다. 뭔가 큰 거짓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그때부터 윤미와 종훈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윤미는 예전보다 자주 찾아왔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다. 엄마, 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윤미의 눈이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종훈이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이제 좀 괜찮아졌어. 어머니가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회사에서 뭐라고 해도.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종훈이 회사에서 해고당한 게 아니라는 걸 확신했다. 그럼 대체 뭘 감추고 있는 거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윤미도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종훈의 말을 막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분명했다. 내 사랑하는 딸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생각했다. 설마 윤미가 나쁜 의도로 그러는 건 아닐 거라고. 아마 내가 걱정할까봐 숨기는 거라고. 그런데 며칠 후 우편함에서 발견한 한 통의 등기우편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엄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또다시 윤미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한 달도 안 되어서 세 번째였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다. 찬물에 담긴 내 손이 윤미의 차가운 말투만큼 차갑게 느껴졌다. 언제부터 자식의 마지막이라는 말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는 뭐가 문제인데? 나는 일부러 무덤덤하게 물었다. 예전처럼 딸의 눈물에 바로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뭔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거든. 아이 병원비가 급하게 들어가서요. 시우가 갑자기 아파서 큰 병원에 가야 하는데. 시우가 아프다고? 나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그런데 윤미 뒤에 서 있는 시우는 멀쩡해 보였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다. 새 옷까지 입고 있었고. 어떻게 아픈데? 열이라도 나는 거야? 그게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윤미의 설명이 애매했다. 구체적인 증상도 없고 어느 병원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의심이 든 나는 시우에게 다가갔다. 시우야, 어디가 아파? 안 아파요, 할머니. 시우가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순간 윤미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이들은 아픈 걸 잘 표현 못 하잖아요, 엄마. 그래도 열도 없고 밥도 잘 먹는 것 같은데. 엄마,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제가 거짓말쟁이에요? 윤미가 목소리를 높였다. 예전에는 한 번도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자주 이랬다. 뭔가 다급해하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또다시 은행에 가야 했다. 이번에는 혼자 갔다. 윤미가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거든. 사실은 내가 은행 직원에게 무슨 질문을 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어머님, 이번이 벌써 세 번째시네요. 담보 한도가 거의 다 찼는데 괜찮으세요? 은행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나도 그때야 깨달았다.
내 집이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걸. 혹시 따님께서 상환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그럼요. 당연히 갚을 거예요.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윤미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갚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다. 지난 2달 동안 3번의 대출. 첫 번째는 이사 비용, 두 번째는 생활비, 세 번째는 병원비. 그런데 정작 시우는 멀쩡했고 종훈도 해고당했다면서 비싼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그날 저녁 윤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미야, 시우는 괜찮니? 병원에는 갔어? 네, 엄마.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 그럼 병원비는 많이 안 나왔겠네? 아니에요. 검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확신했다. 윤미의 목소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 며칠 후 나는 우연히 종훈의 직장 동료를 만났다. 종훈이 해고됐다는 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종훈이요? 해고요? 무슨 소리예요? 종훈이는 지금도 잘 다니고 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종훈이 해고당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건가? 다만 요즘 좀 이상해 보이긴 해요. 자꾸 돈 얘기만 하고 불안해하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그 동료의 말에서 힌트를 얻었다. 종훈에게 돈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런데 해고당한 게 아니라면 대체 무슨 돈 문제일까? 그날 밤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윤미와 종훈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리고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윤미가 새 가방을 들고 있었던 것이다. 명품 브랜드였다. 생활이 어렵다면서 어떻게 그런 비싼 가방을 살 수 있을까? 윤미야, 가방 새로 샀네. 아, 이거요? 친구가 준 거예요. 안 쓰는 거라고. 또 거짓말이었다. 그 가방은 분명히 새 것이었다. 택도 달려 있었거든. 점점 더 많은 거짓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종우는 해고당하지 않았고 시우는 아프지 않았으며 윤미는 생활이 어렵다면서 명품을 사고 있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담보로 제공한 돈은 다 어디에 쓰인 걸까? 어느 날 밤 종훈이 또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이제 좀 메꿔지겠어. 회사 돈을 좀 썼는데 이제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가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회사 돈을 썼다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혹시 종훈이 횡령을 한 건 아닐까? 그리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건 아닐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 범죄의 공범이 되고 있는 건가? 다음 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 종훈의 회사 이름을 쳐봤더니 몇 달 전 기사 하나가 나왔다. 회사 회계 담당자 횡령 의혹 수사 중.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종훈의 이름은 없었지만 회계팀에서 몇억 원이 사라진 사건이 벌어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종훈이 그 범인인 건 아닐까? 그리고 윤미가 그 사실을 알고도 나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윤미가 또 찾아온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다. 평소처럼 울먹이는 얼굴이 아니라 어딘가 다급하고 초조한 얼굴이었다. 엄마, 급한 일이 생겼어요. 또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우체부가 등기우편을 들고 찾아왔다. 그런데 그 편지에 적힌 발신인을 보는 순간 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엄마, 담보 제공자 이정숙님께 통지드립니다.
등기우편 봉투를 뜯는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금융기관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공문서. 그 첫 줄을 읽는 순간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다. 당신이라면 자신의 이름이 담보 제공자로 여러 번 등록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엄마, 그게 뭐예요? 윤미가 다가오며 물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딸의 얼굴에 스치는 당황한 표정을. 마치 이미 이 편지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윤미야, 이게 뭔 소리니? 나는 편지를 들어보이며 물었다. 편지에는 내가 담보로 제공한 금액이 적혀 있었는데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다. 아, 그냥 형식적인 통지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윤미가 편지를 낚아채려고 했지만 나는 피했다. 이번에는 절대 넘어갈 수 없었다. 형식적이라고?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담보가 5건이나 잡혀 있다고 나와 있는데 5건이요? 윤미도 깜짝 놀란 듯 했다. 진짜 몰랐던 건지 아니면 연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엄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종훈이가 다 처리했거든요. 또 종훈에게 책임을 돌렸다. 나는 바로 종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종훈아, 당장 집에 와라. 할 말이 있다. 어머니, 지금 회사에서. 회사? 너 해고당했다며? 어느 회사에서? 전화 너머로 종훈이 당황하는 숨소리가 들렸다. 잠깐의 침묵 후 전화가 끊어졌다. 1시간 후 종훈이 찾아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윤미도 함께 왔는데 두 사람 모두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어머니, 설명드릴게요. 설명? 지금까지 거짓말만 했으면서 또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시우가 아프다고? 이사비가 부족하다고? 다 거짓말이었지? 종훈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다. 윤미가 대신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은 뭐? 또 거짓말할 거야? 종훈 오빠가 회사에서 실수를 했어요. 돈 계산에서. 실수라고? 내가 찾아본 기사에서는 횡령이라고 했는데 실수라고? 얼마나 큰 실수인데 내 집을 담보로 5번씩이나 대출을 받아야 하니? 그게 좀 많이 부족해서. 종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깨달았다. 너 횡령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횡령이 아니라. 그럼 뭐야?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으면 횡령 아니야? 종훈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이제야 인정하는 것 같았다. 얼마나 썼는데? 그게 처음에는 조금만 빌렸을 생각이었는데. 얼마나? 내가 소리를 지르자 종훈이 움찔했다. 2억 정도. 뭐? 2억 원? 나는 정신이 아찔해졌다. 그 큰 돈을 내 집을 담보로 메꾸려고 했다는 말인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갚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감사가 들어와서. 감사가 들어왔다고? 네. 그래서 급하게 메꿔야 했어요. 들키면 감옥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종훈이 횡령한 돈을 내가 담보로 제공한 돈으로 메우려고 했다는 것을, 그리고 윤미도 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윤미야, 너도 알고 있었지? 윤미가 고개를 숙였다. 대답 자체가 인정이었다. 엄마, 저희가 어떻게 해야 했어요? 종훈이가 감옥에 가면 시우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엄마를 속인 거야? 엄마 집을 담보로 잡아서? 잠깐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곧 갚을 생각이었거든요. 어떻게 갚으려고? 종훈이가 감옥에 가면 누가 갚는데? 그때서야 윤미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종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뭔데? 회사에서 경찰 신고를 했어요. 어제.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경찰 신고라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수사가 시작되면 돈의 출처를 조사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집 담보건도 다 나올 거고. 그럼 나도? 어머니도 조사받으실 수도 있어요.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도.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내가 횡령의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 평생 남에게 피해 한 번 주지 않고 살아온 내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종훈이 무릎을 꿇었다. 윤미도 함께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그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우체부가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다. 혹시 이정숙님 댁 맞나요? 네, 그런데 저희는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일이 있어서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정말로 경찰이 찾아온 것이었다. 뒤에서 윤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종우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내 평온했던 일상이 67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이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회사 회계 담당자 2억 원 횡령 구속. 장모 공범 혐의로 수사. 아침 일찍 동네 슈퍼 앞에서 신문을 보다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비록 내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장모 공범 혐의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춤을 췄다. 이게 정말 내 이야기인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이름에 공범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면 그 기분을 아실 수 있나요? 어머, 정숙 씨. 뒤에서 동네 아주머니가 달려왔다. 김말순 씨였다. 평소에 우리 반찬 가게 단골이었는데 오늘은 표정이 이상했다. 정숙 씨, 이 기사 봤어? 김말순 씨가 신문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나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설마 이게 윤미 남편 얘기는 아니겠지? 윤미가 그렇게 효녀인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동네 사람들도 이미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았다. 아니에요. 저희랑은 상관없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반찬 가게로 돌아왔는데 평소 같으면 벌써 몇 명의 단골들이 와 있을 시간인데 아무도 없었다. 이상했다.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첫 손님이 왔다. 평소에 반찬을 많이 사가시던 박 씨 부인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어색했다. 정숙 씨, 멸치볶음 조금만 주세요. 평소 같으면 서너 가지는 사가시는 분이 멸치볶음 하나만 달라고 했다. 그것도 가장 저렴한 걸로. 다른 건 안 사세요? 아니에요. 오늘은 이것만. 박 씨 부인이 서둘러 돈을 내고 나갔다. 뒤에서 쯧쯧 하는 소리가 들렸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바빴는데 오늘은 파리만 날렸다. 오후 2시쯤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이정숙 님이시죠? 담보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상담 말씀이신가요?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기 시작했거든요. 담보 제공자이시니까 책임이 있으셔서. 전화를 끊는 내 손이 덜덜 떨렸다. 연체가 시작됐다는 것은 윤미와 종훈이 더 이상 돈을 갚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은행에 갔더니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어머님, 현재 연체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담보 물건인 댁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 경매요? 네. 법적 절차에 따라서요.
그런데 혹시 대출 목적이 뭔지 아세요? 경찰에서 문의가 들어와서 경찰에서까지 문의가 들어왔다니. 이제 정말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손가락질까지 했다. 저 사람이 그 장모래. 쯧쯧.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더니 아무래도 딸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 말들이 모두 들렸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하루아침에 범죄자의 공범으로 취급받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압류 예고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정말로 내 집이 압류될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그때 윤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경찰서에? 종훈이가 구속됐어요. 저도 조사받고 있고. 그럼 시우는? 시어머니가 봐주고 계세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이미 모든 게 늦었는데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 윤미야, 은행에서 연체됐다고 연락 왔다. 엄마, 저희가 지금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전화 너머로 윤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이번에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서 반찬 가게 문을 닫았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까지 손님들이 저녁 반찬을 사러 왔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몇 명 안 됐다.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반찬 가게도, 집도, 그리고 이웃들과의 신뢰도 모두. 밤 9시쯤 현관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동네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저 집이 그 집이래. 반찬 가게 하던 사람이 저런 일에 연루되다니. 앞으로 저 집 반찬 사 먹어도 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제는 반찬 가게 장사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딸을 믿고 도와준 게 잘못된 건가?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식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을까? 새벽 4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현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나가보니 대문에 달걀이 던져져 있었다. 노른자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누군가 우리 집에 달걀을 던진 것이었다. 그 순간 느꼈다. 이제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25년 동안 정들었던 이웃들이 이제는 나를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걸. 아침이 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반찬 가게 유리창에 사기꾼이라고 써진 종이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25년 동안 정성스럽게 가꿔온 가게도, 이 집도 모든 걸 포기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이정숙 님이시죠? 저는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댁 사건 관련해서요. 변호사라고? 누가 나를 위해 변호사를 보낸 걸까? 그리고 그 변호사가 가져온 소식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어머님께서 피해자입니다. 변호사 김민수 씨가 건네준 서류를 보는 순간 내 손이 떨렸다. 거기에는 내가 전혀 모르던 진실이 적혀 있었다. 억울함이 이렇게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나는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다. 거기에는 금융사기 피해자, 서명 위조 의혹, 녹취록, 분석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어머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증거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걸 보세요.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다. 윤미와 종훈이 대화하는 소리였다. 엄마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해. 나중에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속이는 게 맞나? 어머니가 나중에 알면. 지금은 급한 게 중요해. 어머니는 나중에 생각하자. 그 목소리들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 딸이, 내 사위가 나를 속이려고 계획을 짠 것이었다. 이 녹음은 언제 한 건가요? 첫 번째 대출받기 사흘 전입니다. 종훈 씨 휴대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다는 말인가?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은행 CCTV 분석 결과였다. 어머님께서 서명하실 때 옆에서 윤미 씨가 계속 재촉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류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면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때 상황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윤미가 엄마 빨리 오라고 계속 재촉했던 것, 은행 직원이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끼어들었던 것,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문자 메시지 목록을 보여줬다. 종훈 씨가 동료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장모집 담보로 2억 원 해결.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심. 완벽한 계획. 이런 내용이에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정말로 나를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것이었다. 그럼 윤미는? 윤미 씨도 처음부터 공모자였습니다. 휴대폰에서 나온 증거들을 보면 확실해요. 변호사가 보여준 윤미의 문자들을 보니 더욱 충격이었다. 엄마 속이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도 우리 살 길은 이것뿐이야. 엄마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좀 더 조심해야겠어. 마지막에 들키더라도 엄마가 도장 다 찍어줬다고 하자. 마지막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끝까지 나에게 책임을 떠넘길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그럼 나는? 어머님은 완전한 피해자입니다.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사기라고요? 네. 자녀가 부모를 속여서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도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내 딸이 진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경찰서에서 어머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정정 보도를 요청할 예정이에요. 며칠 후 정말로 신문에 정정 기사가 났다. 횡령 사건, 장모는 사기 피해자로 확인. 딸 부부의 계획적 범행. 그 기사를 보는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아이고, 정숙 씨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럼 그렇지. 정숙 씨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딸을 믿었다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정말 기가 막히네. 사람들이 다시 반찬 가게에 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는 반찬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위로를 해주러 오는 것 같았다. 정숙 씨, 진짜 힘들었겠어. 자식한테 그런 배신을 당하다니. 내 딸이 그럴 리 없다고 믿었을 텐데 얼마나 충격이었어. 위로의 말들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상처도 깊어졌다. 내가 평생 키운 딸이 정말로 나를 배신한 게 사실이니까.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윤미와 종훈의 조사가 끝났다는 것이었다. 종훈 씨는 횡령죄로 실형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윤미 씨는 사기죄로 기소될 예정이고요. 그럼 시우는? 아이는 일시적으로 친족이 돌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그날 저녁 윤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다. 윤미야, 왜 그랬니?
처음에는 정말 잠깐만 빌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상황이 커지고 엄마한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엄마 탓을 하려고 했니? 그건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전화 너머로 윤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시우만은 부탁드려요. 아이는 정말 죄가 없어요. 시우, 내 손주. 이 모든 일과 상관없는 아이. 알겠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사기 피해가 확인되어서 담보 설정이 모두 해제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미 지급된 대출금은 종훈의 재산과 윤미의 재산으로 회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집도 지켜졌고 억울함도 풀렸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다. 25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딸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딸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날 밤 시우를 데리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윤미와 종훈이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예전처럼 무조건 믿고 모든 걸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엄마는 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과 맹목적인 믿음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 할미, 엄마는 언제 와요? 시우가 내 무릎에 앉아서 물었다. 벌써 우리 집에 온 지 2달이 됐는데 아직도 엄마를 찾는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엄마가 할머니를 속여서 감옥에 갔다고 말할 수는 없잖나. 한번 깨진 믿음을 다시 쌓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엄마는 멀리 일하러 가셨어. 시우가 착하게 지내면 언젠가 돌아올 거야. 거짓말이었다. 윤미는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종우는 3년이었다. 시우가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을 때쯤이면 이미 많은 것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반찬 가게는 다시 문을 열었다. 단골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생겼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 정숙 씨, 정말 고생 많았어. 자식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다니. 사람들의 위로가 고맙긴 하지만 동시에 상처도 건드린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계속 확인시켜 주거든. 어젯밤에는 윤미에게서 편지가 왔다. 엄마,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가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는 걸 이용한 게 가장 큰 죄예요. 시우 잘 부탁드려요. 나중에 나와서 평생 속죄할게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미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그래도 내가 낳아 기른 딸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예전처럼 딸의 말이면 무조건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모든 걸 내어줄 수는 없다는 걸 배웠으니까. 오늘도 시우와 함께 공원에 갔다. 아이가 그네를 타며 웃는 모습을 보니 이 작은 행복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시우가 뛰어와서 내 목을 안았다. 이 따뜻한 품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나 보다. 그때 젊은 엄마 한 분이 다가왔다. 할머니, 혹시 아이 엄마가 일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정말 밝고 예의 바르네요.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 질문에 잠시 멈춰섰다. 어떻게 키웠냐고? 사랑으로? 아니면 너무 많은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되 경계는 지켜주세요. 내가 대답한 말이 스스로도 놀라웠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다. 내가 윤미를 키울 때 뭘 잘못했을까? 너무 많이 주려고만 했던 건 아닐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 주지 못한 건 아닐까? 시우에게는 다르게 해주고 싶다. 사랑을 주되
옳고 그름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싶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고 싶다. 할머니, 내일도 같이 놀아요. 그럼 시우야.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아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일까?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혼내는 것도 필요한 건 아닐까? 67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은 진실이다. 당신이라면 사랑하는 자식의 눈물 앞에서 어디까지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별별사 연극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